솔베이아케는 진짜 유명한 과학자들이 엄청 많긴 많은 모양이에요. 모든 물리학과 학생들이 싫어한다는 왜 싫어해요? 물리학을 어렵게 만든 원흉들. 아인슈타인, 뭐 하이젠베르크, 퀴리, 닐스 보어, 슈레딩거도 여기 계시네. 제가 솔베이아크에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합성돼서 들어있는데요. 거기 참여자가 29명인데 그 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17명이에요. 노벨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걸로 지금까지 노벨상을 주고 있느냐. 근데 이자로 주는 거잖아요. 이자만으로 주는 거죠. 한 7조 원 정도를 기부를 한 거예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의 진화생물학자 이대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훈배입니다. 세종대학교 은하라고 있나요? 새로 발견된 은하. 아닙니다. 네, 아직 어색해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화학과의 장홍재입니다. 먼저 물리부터 하나 좀 가벼운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물리기도 하고 우주 관련된 얘기도 한데 행성들이 돌잖아요. 우리 지구도 돌잖아요. 당연히 우리 지구는 이제 자기장이 발생했는데 화성은 또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돌면 자기장이 다 발생하는 거야? 아니면 도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복잡한 현상이더라고요. 지구의 가장 안쪽에는 내핵이 있는데요. 거기는 압력이 높아서 그 물질이 고체 상태로 있지만 온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 내핵 바깥쪽이 외핵인데 외핵은 내핵보다 온도는 낮지만 유동성이 있는 액체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쪽은 온도가 높고 바깥쪽은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끓이면 뜨거운 거는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위로. 그래서 이 외핵 부분의 액체가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일종의 대류 현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게 그 과정에서 지구가 회전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코리올리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소용돌이처럼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게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근데 외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철과 니켈과 같이 전류가 잘 흐르는 전도체거든요. 그런데 지구에 자기장이 일단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외핵에서 이 전도성 물질이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냐면 발전기라고 있잖아요. 발전기가 자석이 있고 그 안에 도선이 돌면 도선 안에 전류가 발생하는 게 발전기죠. 그래서 지구 안에서도 전도성 물질인 철과 니켈이 움직이면서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만들어져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전류가 만들어지면 전류가 흐르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전류라고 하면 자기장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피드백 효과인 게 지구에 자기장이 있으면 이 외핵의 물질의 운동에 의해서 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일종의 피드백 효과예요. 그러면 이걸 지구의 자기장이 왜 만들어지는지 알고 나면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죠. 일단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전도성이 좋은 액체가 행성 내부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죠. 화성 같으면 내부가 어떻게 돼 있나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화성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럼 중력도 약하고 내부를 짓누르는 압력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구만큼 아주 찐득하게 녹은 핵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말캉말캉한 상태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이 좀 더 핵으로 가라앉고 좀 가벼운 물질이 이제 굳어서 표면에 지각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층 분리가 말끔하게 이제 못된 상태로 일찍이 굳어버리다 보니까 화성은 사이즈 때문에 지질학적으로 죽은 세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속에 있는 게 전도성이 있기만 하면 되나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알아서 말한 게 아니라 철이랑 니켈이 있다까지는 아는데 그 두 개랑 코발트까지가 보통 전이금속이라는 그 주기율표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상자성이라고 부르는 원소들인데 그럼 그게 상자성 원소가 아니라 그냥 전도성 다른 금속이어도 똑같아요? 원리만 생각하면은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발전기 안에 들어있는 도선을 굳이 철과 같은 자성체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구리로 해도 도선이 회전하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 기본 원리가 맞다면 굳이 유체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이 자성은 중요하진 않아요. 지구 안에 있는 외핵이 막 돌면서 한마디로 전기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예,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른다. 그 전류를 우리는 감전되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예. 행성 자기장이 되게 단위가 작아요. 그래서 아마 뭐 나노 가우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정도면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발전소 위아래로 한 3개 갖다 놓고 네. 만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수만 킬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전 지구적인 자기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로 보면 당연히 지역적으로 우리가 뭐 인공적으로 자석 엄청 갖다 붙이고 발전기 돌리면 더 강한 자기장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단적으로 나침반도 지구 자기장 때문에 방향
잘 가리키고 있다가 옆에 조그만한 냉장고 자석만 갖다 대도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이 당연히 더 셀 수 있을 거예요. 세기로만 보면. 아 근데 크기가 그쵸. 근데 더 범지구적인 규모로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아 그리고 외핵은 액체, 내핵이 고체잖아요. 근데 내핵이 온도가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도 고체로 유지가 돼요? 그렇게 뜨거운데? 압력 때문에요. 그러면 쇠 녹인 다음에 강한 압력을 주면 걔도 고체로 딱딱해져요? 네, 해보세요. 아 그래요? 해보세요.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온도하고 압력이 있잖아요. 대부분 온도가 같아도 압력을 계속 늘리게 되면 기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아니 게 물은 왜 고체로 안 돼요? 그거 엄청 세게 누르면 고체 될걸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은 상태가 바뀐다는 건 분자들이 서로 붙어있던 게 자유롭게 떨어지는 건데 압력을 가하면 얘네가 못 떨어지고 계속 붙어있으니까 고체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바다 1000m 들어가면 엄청 압력 센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사소한 수준이라서 그 정도가? 1000m면 한 1080기압 좀 넘는데 마리아나 해구가 가니메데나 이런 곳들은 아무리 추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얼음으로 돼 있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바다 깊이가 한 80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물이 굉장히 많은 행성이라 하지만 표면이 넓을 뿐이지 물이 굉장히 적은 행성이고 오히려 태양계 다른 위성들은 자기 질량의 50%가 물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지구는 그런 게 나타나기엔 너무 물이 적어요. 아 우린 그냥 크게 보면 되게 표면만 살짝 있는 거군요. 표면으로는 한 71%인데 이게 깊이로 보면 되게 사소한 수준에 근데 내핵을 이루는 뭐 철, 니켈 이런 애들은 상당히 무거운 원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 우주에서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지구에? 지구에? 태양계 형성할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모일 때 무거운 애들은 어쨌든 안에 더 많이 쌓이겠죠. 일종의 증류 같은 메커니즘,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우주 전체로 보면 수소와 헬륨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그 중원소들이 피폭돼서 살짝 금속 함량이 높은 지역들이 당연히 만들어질 거고요. 그 안에서 또 계속 걸러지니까 더 농축되고 농축돼서 핵만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함량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구 내핵 네네. 관련해서 아마 며칠 전 논문이었을 텐데 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내핵이 액체일 수도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사실 논문을 풀로는 보지 않고 오늘 오는 길에 앱스트랙만 딱 봐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유동성이 아, 큰 네, 액체는 아니고요.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완전히 딱딱한 단단한- 고체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지진파로 계속 탐구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바뀐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논문이 어떤 거였냐면요. 과거에 진앙의 위치가 비슷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았대요. 최근 논문은 참 유동성이 큰 액체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지금은 그 지진파를 이용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구 내부 온도는 몇 도쯤 됩니까? 대략 지구 내부 온도요. 꽤 높다는 것밖에 기억이 잘 안 몇 나요. 천도 수준이에요? 아마 그럴 그 겁니다. 정도일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인간이 직접 시추해가지고 뚫고 들어간 거는 지각의 아주 일부일 거예요. 12km까지밖에 아마 못 10km 들어갔다고. 내외일 텐데. 아 그래요? 그 정도 한번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제는? 아니 과학이 그렇게 발전 우주까지 날아가는데 압력도 문제고 온도도 문제고요. 공학적으로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고 아니면 혹시 이렇게 구멍 잘못 뚫었다가 왜쫙 먼저 나오나? 그럼 큰일 나겠네 그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또 호기심 하나 좀 발동이 돼 봤고요. 그리고 뭐 음의 시간이라는 게 양자 실험으로 관찰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실험이긴 해요. 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논문이 심사를 거쳐서 출판된 건 아니어서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안에 원자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외부에서 비달 혹은 광자를 보내면 광자가 많은 경우에 원자의 전자 상태를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 쪽으로 올리면서 광자가 사라지고 올라갔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면서 다시 광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대개는 시간 지연이 플러스예요. 근데 요번에 논문에서 보고된 거는 특정한 환경, 아주 낮은 온도에서 여러 원자를 놓고 거기에 비달을 광자를 보냈더니 이 원자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광자도 있고 일부는 저도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아주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들뜬 상태에 있던 원자가 바닥 상태로 완전히 내려간 다음에야 그 광자가 튀어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얘가 아직 들뜬 상태에 있는데도 비달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실험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원자라는 게 있을 때 원자까지는 우리가 알죠. 대충 뭐 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틀린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광자 그러니까 빛알을 통과시킬 때 그냥 통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근데 비달이 갖고 광자라고 해야겠다. 보통 익숙한 표현이 그 물리학자들 비달이라고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요. 빛알이 광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광자가 원자보다 작아요? 광자의 크기는 이론적인 크기는 저
정의가 안 돼서 엄밀하게 0이라고 해도 돼요. 입자로 보면. 아, 근데 그 비달 하나를 어떻게 보내요? 뭐 보낼 수 있어요. 그게 그래요? 그 양자역학에서 비달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양자화돼서 띄엄띄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험에서 비달 하나를 보내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실험도 있냐면 인간의 눈이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 비달 하나를 디텍트할 수 있다는 실험도 있어요. 우와. 아니, 그러니까 크기가 제로라고 얘기해도 무관할 정도의 작은 애인데 에너지는 있잖아요. 네.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의 망막을 걸쳐서 뒤에 망막에 딱 하고 도달하면 시각세포가 발화를 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할 텐데 그건 크기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죠. 여튼 그래서 이제 원자를 딱 지나가요? 예, 지나가면서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만큼 전자의 에너지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요. 들뜬다는 건 빨리 움직인다는 아니, 거예요? 높은 에너지 상태. 낮은 에너지 상태, 높은 에너지 높은 상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자가 예,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변해요. 예. 그럼 그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서 그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또 광자의 형태로 나가요. 근데 이 과정이 당연히 흡수됐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내보내는 거니까 시간이 플러스여야 된다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번 실험의 결과는 하나를 본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부 전자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광자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음의 시간이라 표현해도 올바른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조금 이 저자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해요. 이걸 음의 시간이라고는 부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역행해서 뭐가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알 하나가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당연히 0.002초 정도쯤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걸리지 또 않았는데. 않는데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된다? 발견했다. 근데 사실 이게 양자역학 생각하면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양자역학에서는 시간 자체에도 불확정성이 있어요. 시간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정확히 언제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할 수 없는 스케일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관찰할 땐 마치 음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은 아니에요. 아마도 그런 원인인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이게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은 아니어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자가 와서 전자를 땅 때려요. 그럼 전자가 이제 더 고에너지로 가면서 때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광자가 전자를 때려서 익사이테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어쨌든 예, 비슷해요. 예.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광자랑 전자가? 그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를 하겠어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광자가 점 하나고 전자도 점 하나여서 가다가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 치듯이 딱 때렸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비슷해요.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엑사이테이션이 되면 그때는 다시 떨어지면 그 떨어진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다시 새로운 광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확률 함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 따라서 확률 함수를 그릴 때 말하자면 올라간 순간이 0이라고 하면 그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플러스로만 예.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에도 마이너스처럼- 존재할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정확히 그 얘기예요. 전자가 알갱이에 맞으면 안 맞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에너지가 전달되면 네. 애가 빨리 돌거나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얘기한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로 전자의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원자의 성격도 변해요? 아니면 원자의 성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진 않죠. 변하진 않아요? 예, 그게 뭐 들뜬 상태가 됐다고 수소가 헬륨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원자의 이제 화학적 성질은 안에 있는 핵 양성자 개수로 이제 결정이 되고 핵과 양성자 개수? 그 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핵을 개수. 이루는 핵을 양성자가 이루고 있어요? 네네.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는데 원자 번호라 부르는 게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수소는 한 개밖에 없고 헬륨은 2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126번은 126개가 있어요? 네, 그게 사람 지문처럼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개수가 바뀌면 원소가 그냥 그래요? 다른 게 돼버리는. 아, 그럼 핵과 중성자? 양성자, 양성자, 중성자. 이거 요즘은 중학생들도 다 알아요. 양성자, 중성자가 핵 안에. 핵입니다. 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그거 다 하나씩 알아낸 거죠. 핵 안에 그런 양성자, 중성자 몇 개 있다는 걸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는 거 맞죠? 전자 개수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양성자 개수랑 같아요, 일반. 그거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야 0이 되니까. 아, 안 그러면 안정하지 못해 어딘가로. 아, 영향을 원자가 받는 그런 거가 원자예요? 네. 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네. 아, 나 이제 진짜 이해했어. 전자가 맨날 마이너스라고 하잖아. 그래갖고 나는 뭐 어떡하라, 왜 마이너스는 뭐가 마이너스인데? 이 생각했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건 충격입니다. 양성자가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라 그러면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개수가 같아야 돼요. 중성. 예. 만약에 하나 누가 빼먹었으면 그래서 Na 플러스 Cl 그 마이너스 이온이 되잖아요. 되는 거죠. 이온. 이온? 마이너스를 만약에 전자를 빼면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전자가 좀 더 붙으면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양이온, 거죠. 음이온 할 때 아. 전자가 하나 더 많으면 음이온이 되는 거고. 아, 그래요?
그래요. 양성자는 핵에 있으니까 네. 얘가 어디로 나가거나 들어오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전자는 밖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원래 10개 10개였다가 전자 하나 더 들어오면 10개 11개가 되니까 이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게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가 나가서 10개 9개가 되면 전체로 보면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Na 플러스 같은 양이온이 되고. 아니, 그럼 저 원자는 지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딴 전자가 온다고 해서 아 일로 와 이렇게 같이 놀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힘을 줘서 전자가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냥 있었다면 원자 상태겠지만 네. 얘네들이 주변에 다른 원소나 원자도 있고 물질이 있으면 전자를 더 뺏어가고 싶은 놈이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전자를 주고 싶은 놈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이온이란 걸로 바뀌고 화학 물질이 생기고. 그 껍데기 마지막 궤도를 꽉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제일 세기 근데 때문에. 예를 들어 126번이라고 치면 126개의 전자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궤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걔네끼리 충돌하고 이러진 않아요? 원자 핵이 주어져 있으면 그 원자 핵이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들이 계단처럼 주어지는데요. 안정적인 상태에선 에너지가 낮은 계단부터 전자가 하나씩 놓여요. 그래서 아주 큰 원자의 경우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바깥쪽 전자지, 안쪽에 깊이 있는 전자들은 거의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해도 아 돼요. 그래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되게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약간 충격받은 거는 아인슈타인 광전 효과 하면 빛을 쏴주면 전자가 빛에 맞아가지고 튀어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전자라는 게 그래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엄밀하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그런 건 아니죠. 아 근데 그 전자 관련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요 과학을 보다 3편 요게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전자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보다 3편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과학적인 상식도 함께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어렵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와 이런 과학의 세계 이런 것들도 어쨌든 서로 과학자들끼리 내가 발견한 건 이거야, 네가 발견한 건 뭐니 이런 걸 서로 막 얘기하다가 하나하나씩 점점 많이 알게 된 걸 거 아니에요. 학회라고 하나요? 과목별로 모이시는 거? 과목별로. 물리학회 있고 그다음에 화학회도 있고. 학회 당연히 있을 거고. 전문학회. 잠깐만 화학학회 하학회요. 보통은 뭐 무슨 학술 대회 이런 식으로 불러서 이 학술적인 걸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회 화학회 하는 건 약간 그 집단을 부르는 이름처럼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쓰고 있죠. 학회가 학술 대회를 개최할 때 기니까, 그 학술 줄여서. 대회를 보통 또 학회라고도 하죠. 일단은 물리학회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화학계도 굉장히 크고 물리학회도 큰데요. 물리학은 화학은 그래도 전체가 모이는 커다란 거대 학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도 꽤 많아요. 생명과학이 없다고 들었어. 없어요? 여기 말하면 대한 뭐 수학회, 대한 물리학회, 대한 화학회, 대한 천문학회가 있어요? 한국천문학회. 한국천문학회. 이렇게 제일 큰 말하자면 울타리가 있는데 생물 쪽은 약간 삼국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덩어리 각각이 다른 학회들보다 다 클 거예요. 맞아요. 아 생물학회 그렇게 커요? 생물학회에서 제일 큰 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회일 거예요 아마. 어떤 분야예요? 예를 들면 생물학회에서 제일 큰 학회 세 가지 정도를 꼽자면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 생화학회, 그 다음에 한국 생물과학협회라고 하는데 앞에 두 개는 멤버가 한 70%는 겹칠 거예요. 아, 네. 이렇게도 가시고 저렇게도 가시고. 네, 저는 첫 번째 것만 나가긴 하는데 아, 진화생물학회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한국 진화학회가 얼마 전에 만들었죠? 세 번째 한국 생물과학협회의 분과학회로 들어있어요. 아. 근데 여기 이렇게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또 작은 이렇게 가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도 하고 초파리도 하잖아요. 네. 한국 예쁜 꼬마 선충 학회 있어요? 학회랑 다 있어요. 초파리 학회도 있는데 이 둘은 방금 말했던 첫 번째 한국 분자세포 생물 학회 내에 소속된 멤버 학회예요. 진짜 크다. 복잡하군요. 그래서 이 모 학회가 있으면 뭐 규모가 10,000명 단위죠. 이제. 그래요? 네. 아 근데 어차피 우리 교수님은 이름 자체가 대안이니까 그냥 대한학회 해가지고 한 생물학회 하나 만드세요 이대안으로. 제가 활동하는 분과학회 숫자까지 합치면 한 6개, 7개. 아 생물 쪽에만도. 네, 많아요. 그래서 좀 불만들이 많아요. 좀 통합하자. 회비도 6곳 7곳 내고 있는 네, 거예요? 회비도 많이 내야 되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겠네요. 그 물리학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아마 그 거대 학회 안에 분과로 있는 거죠? 저희는 대한화학회가 있으면 네. 이게 몰랐는데 그 위에 협회가 있더라고요. 화학 관련 무슨 학회 협회 해가지고 화공학회랑 다 모아서 10개가 모여있는 게 있는데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본 적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천문학은 천문학 학회가 일단 당연히 대한천문학회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거기 분위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마음들이 이렇게 따뜻해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럴 것 같아. 천문학은 뭔가 이렇게 치열하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조련받았는데 아니라 그러면 이상해. 아니 근데 제가 경험해봤던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외국도 그렇고 막 그렇게 격렬한 현장에서는 딱히 막 이렇게 말다툼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대신 이제 노트에다가 잘 써놨다가 이제 논문으로 나중에 이제 민망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막 엄청 옥신각신하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고요. 아, 그거 재밌는데. 물리학회는 좀 살벌하지 않나요? 네, 가끔 있어요. 대가들 사이에 정말 발표하다가 논쟁이 붙고 그러면 어우 진짜 재밌어요. 구경하는 입장에서 재밌어요. 천문학회는 뭐 아유 그래봐야 우리 다 우주의 먼지일 뿐일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분위기가 되게 평화로울 것 같은 느낌?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약간 뭐 다른 분야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천문학계에서는 또 제일 큰 국제 학회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여는 AAS라고 학회가 있어요. 네. 아메리칸 어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미국 천문학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끔 가면 진짜 천문학 덕후들만 오거든요. 나이 불문하고 제 안경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패션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 천체를 주제로 네, 막 진짜 휘황찬란하게 별자리 가득 그려 있는 셔츠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대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애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회 기간에 딱 공항에 내리면 저 사람 학회 가는 것 같은데 티가 확 나는구나. 티가 확 날 때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안경으로는 뭐 명함도 못 내밀고. 네,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좀 멋있잖아요. 저희는 또 예쁜 꼬마 선충학회 인터내셔널 국제 예쁜 꼬마 선충학회가 있거든요. 진짜요? 초파리는 미국 초파리 사실 더 커서 미국에 큰 학회가 있고 유럽에도 큰 학회가 있어요.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은 글로 인터내셔널하게 전 세계 꼬마 선충 하는 사람들의 명절인 거죠. 그게 2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LA에 있는 UCLA에서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유럽에서도 하고 올해는 이제 샌디에고에서 좀 하는데 원래는 LA가 말하자면 명절 큰 집 같은 느낌이어서 1,000몇백 명이 오거든요. 거의 2,000명 가까이 와요. 그러면 그 UCLA 캠퍼스에 벌레 하는 사람들이 4박 5일 동안 1,000몇백 명이 벌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꼬마 선충 얘기. 네. 자기 벌레도 막 데려와서 붙이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안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멋진 로이스 홀 앞에서 1,0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벌레 얘기만 하고 있고. 각자 이제 꼬마 선충으로 실험했던 어떤 테마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공유하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재밌는 게 코미디 쇼가 있어요. 웜쇼라고. 마지막 날에는 코미디 쇼도 벌레쇼예요? 벌레를 이제 그런 아, 말하자면 스탠딩 코미디처럼. 그 스탠딩 코미디처럼 네, 뒤에, 신기하다. 네. 그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학자 출신의 전문 코미디 하시는 그게 또 유서 깊고 벌레를 가지고 웜 아트 쇼도 해요. 뭐 이렇게 그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굿즈를 만든다거나 그런 걸 컴피티션 하기도 하고. 다른 영역 사람들이 보면 전혀 재미도 네, 없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쁜 꼬마 선충 학회에서는 막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네, 너무 그게 막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가지고 각자의 동네에서는 핍박을 당하다가 마우스나 사람 해야지 뭐 벌레 같은 걸 연구하냐 하다가 벌레 하는 사람들끼리 오면 이렇게 척하면 척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막 1,000명 넘게 모여있으면 그리고 그 댄스 파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막 노벨상 수상자가 막 뭐 올라와서 같이 막 맥주 한 들고 막, 네.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엄청 상큼발랄한 헤어진 날 되게 아쉬우시겠다. 또 2년 동안 핍박받을 거 생각하면. 아, 예쁜 꼬마 선충 학회도 있고요. 그리고 자주 가신 학회는 역시 뭐 대한 화학 학회 뭐 이런데. 네, 한국에서는 화학회가 제일 많고 뭐 미국에서는 아까 AAS처럼 저희도 ACS라고 미국이 보통 학회가 크니까 그렇고 이제 화학 쪽에서는 다들 기다리는 건 5년마다 있어요. 퍼시픽캠이라고 이게 환태평양 쪽 국가가 다 모여요.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 항상 하고 수만 명이 오는데 수만 명이 와요. 왜냐면 미국도 오고 아시아 다 오고 유럽도 놀러 오고 하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 와이키키 앞에 호텔을 다 빌려가지고 우와. 놀러 오는 사람이 한 80%?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갔을 때 보니까 가면 강연장에서 톡을 하잖아요. 그냥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 입고 와서 한 다음에 끝나고 알로하 하고 그냥 바다로 가요. 자기가 끝났다고. 바로. 약간 반 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위주로 있는 학회인데 올해 딱 있어가지고 올해. 저도 이제 올해 가려고. 거기 많은 분들이 오실 때 다 같이 존경하는 어떤 막 우리의 스타 같은 이런 화학자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매년 노벨상 발표도 나고 또 노벨상 받은 분 중에 이미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은 이제 특별 세션
화면으로 기조연설 하면 거긴 미어 터지죠. 그거 한번 보려고 다 가서. 근데 그분도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가면 다들 썰물 빠지듯이 자기 갈 길 가고. 화학학회에 가시면 제일 최신 트렌드는 뭐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어떤 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각광을 받습니까 요즘은? 계속 바뀌긴 하는데 네. 요즘엔 아무래도 환경 쪽이 좀 큰 것 같아요. 규제도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모든 게 규제도 커지고 위험성도 커지니까 그런 오염 물질을 자원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태양빛만 갖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계속 생산시킨다거나 바닷물에서 그냥 계속 석유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바닷물에서 석유를 만들어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배에서 계속 그걸 가동을 하는 거예요. 기항 없이 무한으로 석유를 만들어 그걸 연료 삼아 가는 오. 그런 것도 지금 오. 파일럿까지 끝내고 해서 약간 반영구적이고 오, 신기하다. 자원을 추가적으로 손상 안 시키고 이런 쪽이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바닷물에 있는 탄소를 잘 버르면 그걸로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뭐 개솔린이나 이런 진짜 우리 쓰는 연료로 바꿔요. 어차피 그게 타봤자 또 이산화탄소니까 추가로 뭔가 하는 거 없으니까 오히려 이산화탄소 제거할 겸 근데 그거를 연결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면 그건 보통 태양광 태양광으로 가지고, 가지고. 오, 신기하다. 와 진짜 잘하면 좋겠다. 요즘엔 많이 해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재료로 바꾸고. 지구는 화학자들이 구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 시작 자체도 화학자들이 생긴 일이긴 해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니까 결자해지의 느낌. 누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아, 우리가 저지른 똥은 우리가 치운다. 야, 화학자분들 모이는 것도 하여튼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고 물리학자들 뭐 워낙 이제 많으시고 조금 소외는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결합력은 좋으시고. 근데 작은 학회들이 전 재밌더라고요. 100명, 200명 정도의 규모가 좋지 1000명 단위로 가면 약간 너무 압도되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너무 넓어서 힘들어요. 타임테이블 다 보지도 못해서. 네. 그 천문학 쪽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좀 회자되는 그런 뭐 천문학자들 좀 혹시 누구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 사실 그 학회 말 나온 김에 지금 오늘 촬영해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네. 있었는데 딱 100년 전 1925년 1월 1일에 당시 겨울에서 뉴욕 AAS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1월 1일 날 발표 현장에서 발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드윈 허블이에요. 허블. 네. 그래서 에드윈 허블이 그때 기준으로 2년 전에 안드로메다 관측해서 내가 거리 재보니까 우리 은하 바깥에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학회장에서 이제 발표했던 날이 1925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마침 100주년이잖아요. 과학을 보다를 우리가 또 하고 있으니까 보다에서도 우주의 지도가 넓어진 100주년, 빅뱅 이론의 첫 단추가 되었던 100주년이니까 뭔가 좀 특별한 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반 강요, 반 부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한번 지난 그 100회 때 나름의 또 과학 학회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별명으로는 저희가 이제 솔베이 별명도 좀 얻긴 했는데 제가 솔베이 학회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모든 물리학과 학생들이 싫어한다는 왜 싫어해요? 물리학을 어렵게 만든 원형.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합성돼서 들어있는데요. 제 그룹 학생이 한 5년 전인가, 한 7, 8년 전쯤에 재미로 솔베이 학회를 이렇게 뽀삽으로 만들어줬는데 너무 재밌게 잘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언뜻 보면은 그럴듯하죠. 네. 갑자기 왜 뽑으셨는데. 원본은 이겁니다. 아, 이거 누구를 빼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도대체? 아, 추가한 거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아인슈타인 자리입니다. 아 그러네. 그 사진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깜짝이야. 아인슈타인 자리에 우리 김범진 교수님이 들어가 있는 틀린 그림 찾기 한번. 진짜 합성 너무 잘했다. 그렇죠. 네. 심지어 흑백이라 이게. 언뜻 보면은 솔베이 학회네라고 하는데 유심히 보면은 진짜 웃겨. 뭐가 이상하네. 야 근데 솔베이 학회는 진짜 유명한 과학자들이 엄청 많긴 많은 모양이에요. 요때가 특히 많았던 거죠? 1927년 그 학교가 제일 유명한데요. 그게 5차. 근데 그 사진이 유명한 게 거기 참여자가 29명인데 그 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17명이에요. 이야. 아 이거는 카르텔 아닙니까? 솔베이 카르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머지 12명 있잖아요. 네.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아무 데서나 찍었다가는 잘못하면은 역사에 남는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 이 사람은 못 받은 사람. 아 진짜 대단하다. 아인슈타인, 뭐 엄청나네. 하이젠베르크, 퀴리, 닐스 보어, 슈레딩거도 여기 계시네. 예, 슈레딩거. 노벨 아저씨는 저 다이너마이트로 돈 많이 버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은 뭐 물리학자예요? 뭐예요? 화학자였어요. 화학자? 발명가이자 화학자이자 이제 사업가. 그 세 개를 다 네. 잘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허도 300개가 넘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그 사업적 수완이 엄청 좋았다고. 아, 그래서 요즘 폭탄 연구를 또 하고 계시다고. 아 그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노벨은 그 전에 다른 화학적인 어떤 업적도 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 다이너마이트가 워낙 그분의 오로지 유일한 업적입니까? 유일한 건 아니지만 이거만큼 알려져 있는 거는 사실 없고요. 왜냐면 아버지 때부터 이런 폭발물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든다기보다는 토목공사나 아니면 건축이나 여기서 폭발물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셨겠지. 아버지가 이걸로 큰 돈을 벌었는데 사고 같은 게 나면서 집안이 망해서 러시아로 이제 다 같이 옮겨가요. 거기서 새로 터전을 담아서 또다시 폭발물 공급도 하고 또 탄약에 넣는 탄피도 만들고 거기 화약도 넣고 이걸로 벌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또 이제 네. 이어받는 거고요, 노벨이. 그전에는 그 정도 되는 폭발력을 가진 어떤 폭탄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있었지만 이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을 쓴 건데 네. 이게 그전에는 뭐 흑색 화약이라 불러서 지금도 불꽃놀이 같은 데 사용도 하고 또 영화 같은 데서 총 쏘면은 연기 하얗게 엄청 많이 나는 옛날 화승총 네네네. 그런 것들이 쓰였고 그거 외에도 몇 종류가 쓰였는데 이게 훨씬 불안정한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고나 물리적 충격만 가해져 터질 수도 있고 다루기가 좀 어려웠구나. 네.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불안정하고 폭발성이 위험하다는 거는 이게 잘만 만들면 더 강력하다는 게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주목을 했었고 이 네. 물질을 노벨이 발견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다른 대학원 쪽에서 발견을 딴 분이 했는데 네. 연구 결과가 이건 너무 위험해 쓸 수 없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노벨이 난 이걸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다이아마이트의 특징은 폭발력이 강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걸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위험한 물질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바꾼 게 다이너마이트였거든요. 그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위인전 학습 만화 같은 거 지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때 장면이 생각났었는데 뭔가 이렇게 니트로글리세린을 실수로 규조토에다가 쏟았는데 다들 폭발이 나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그거 진짜예요? 아니죠. 그 약간 에디슨이 전구 개발할 때처럼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를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규조토가 된다를 찾아낸 거고 원래 이거 전에 동생이랑이 다 죽었었어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폭발 공장에서 직원 동생 포함 4명이랑 같이 일하는 14명이 산산조각이 나서 몸에 파편밖에 안 남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대요. 아, 노벨의 동생이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안전한 걸 만들어야겠다가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현대 핵무기 같은 걸 만들고 싶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억제력을 갖게 하려면 아주 위험한 게 있으면 아마 함부로 못 싸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라마다 지분을 가지고 다 공장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가 노벨의 무기를 쓰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제 욕을 먹은 거예요. 죽음의 상인이다라는 게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하면서 전쟁을 키운다. 한쪽만 판 게 아니고 그게 억울해서 나중에 노벨상을 만든 거죠.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뭐 핵무기 이런 거 빼고 폭발력은 이 친구가 제일 강해요? 나이트로글리세린? 아니 지금은 더 많은 게 나왔고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요즘 쓰는 것 중에서는 뭐 PATN이라는 얼마 전에 무선 호출기 통신으로 한 방에 폭발 예. 그게 헤즈볼라, 삐삐. 여기 요만한 거에만 넣어도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 폭발력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요? 네, PATN이나 뭐 RDX는 그 영화 보면은 플라스틱 폭탄이라 그래서 철문에 딱 붙이고 문 폭발시킬 때 쓰는 네모나게 벽돌처럼 생긴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폭발력. 아 근데 그 폭발이라는 게 빨리 확 연소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여러 개인데 총 같은 이런 탄환이면은 그 밀어내야 되니까 얘가 연소될 때 얼마나 많은 부피의 기체로 바뀌느냐를 보는 폭탄이 있고 아, 기체로 빨리 바뀌느냐? 우리 총 쏘는 게 다 그 불로 미는 게 아니라 기화가 되면서 순식간에 팽창해서 총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탄피가 있고 탄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네, 화약이 있으니까. 있고 화약이 빨리 기체화되면 그 힘으로 탄두를 밀어내는 거니까 이건 기준 중에 하나고 다른 건 이제 얼마나 열이 많이 나느냐. 그래 나이트로글리세린 이런 건 한 5,000도까지 나요. 터질 때. 고열이고 그거 외에는 이제 폭괭이나 폭연 같은 거. 폭괭은 터졌을 때 충격파가 음속보다 빠르게 가면은 그걸 폭괭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음속보다 느리게 가면은 폭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폭괭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강력한 화약인지 또 어디다 쓰면 좋을지가 구분이 돼요. 그 폭탄 얘기하니까 거의 전문가의 아니 이걸 어떻게 레드 사이언티스트. 어떻게 다 아세요? 전문가의 향취가 국정원에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그 물에서도 젖어도 잘 폭발되는 애들도 당연히 있고 뭐 방수하는 거 바르죠. 왁스를 발라 쓰거나. 산화제 같은 걸 같이 넣는 건가요? 같이 쓰죠. 요즘에는 보통 불꽃놀이 이런 것도 다 쓰고 성냥에도 사실 산화제가 들어있고 로켓도 추진체가 다 산화제랑 연료를 같이 쓰니까 뭐 목적에 따라 얼마나 기화가 빨리 되느냐 아니면 더 폭발력에 있어서 음속보다 빨리 가느냐 뭐 이런 것 등등이 충격파 같은 경우. 충격파가 가느냐 그리고 열 같은 경우도 왜 백린탄인가 하는 거는 끊임없이 막 탄다면서요. 아, 네네. 그 친구들은 어떤 원리로 그렇게 타는 거예요? 걔는 인이 색깔이 되게 많아요. 성냥 머리가 보통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제일 안전한 정린이라는 걸 쓰는데 얘를 승화를 시켜 따로 모으면 백린이라고 약간 하얀색이거나 아니면 약간 아이보리색 같은 그런 색깔의 인이 돼요. 인. 네, 인. 어. 근데 얘가 산소랑 만나면 저절로 불이 붙어요. 그냥 뭐 별다른 짓 안 해도 네, 열 저절로, 가하지 네,
안 하고.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는 것만으로 불이 붙는 거라서 예. 얘가 이제 또 끈적거리거든요. 백린이 터져서 몸에 닿으면 여기서 산소랑 다 불이 붙어요. 그럼 물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잖아요. 온도가 그럼 불이 꺼지는데 나오면 다시 불이 붙어요. 공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근데 몸에 붙어 있어요, 걔는. 그래서 보통 도려내야 돼요. 아, 그럼 그 친구는 되게 오래 타는 모양이죠? 공기 중에서 빵 타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타는 거예요? 네,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인만 뿌리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화약이나 인화무기나 다 만들 때도 끈적하게 만들어요. 네이팜탄 이런 것도. 그래야지 공격이 잘 되고 연료가 되니까. 화학자들 가운데 그런 폭약 뭐 이런 걸 연구한 분 대표 선수나 하여튼 노벨 그분이시고. 노벨이 많이 했고 아마 세계대전 때도 계속 연구가 돼서 옛날에는 화생방이라고 불러서 화학무기랑 생물무기랑 방사능무기였다가 여기에 지금은 되게 많이 추가가 됐어요. 방사능 말고 핵도 들어가고 또 익스플로시브에서 고폭탄 무기들 그런 게 계속 추가가 됐고요. 어떤 일까지 노벨이 만든 걸로 바뀐 역사가 뉴욕시의 역사가 바뀌어요. 뉴욕? 뉴욕이 원래 그 이스트강에 강이 있잖아요. 그 네. 강의 하구랑 닿는 곳에 엄청나게 거대한 암초가 있었대요. 원래 플루드 락인가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강으로 무역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1000대 이상의 배가 여기 부딪혀 침몰을 했대요. 와. 그래가지고 미국의 군인이랑 그쪽에서 다이너마이트랑 의뢰를 해가지고 130톤 정도의 다이너마이트랑 폭약을 놓고 터뜨려서 이게 원자폭탄 실험 이전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폭발이라고. 섬 하나를 폭발로 날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런던보다 뉴욕이 커진 게 무역이 거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됐다고. 감석 제거하면서. 네, 배가 다닐 수 있게 돼서. 지도를 바꿨네요. 우리로 따지면 옛날 그 밤섬 뭐 이런 거 여의도에 밤섬인가 하여튼 중간에 뭐 섬 하나 있었는데 날려버렸잖아요. 아, 날려버렸나? 하여튼 그 섬 하여튼 파갖고 공사 뭘로 썼나 그래갖고 섬 하나가 없어졌어. 비행장 시절에요? 네, 맞습니다. 아, 내가 얘기만 하면 이게 자꾸 옛날 얘기가 나네. 네. 아, 여튼 그 뉴욕의 지도를 바꾼 뉴욕이 지금의 뉴욕으로 된 게 어쩌면 노벨의 그 다이너마이트 그게 영향이 컸었죠. 꽤 영향을 줬었다.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노벨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걸로 지금까지 노벨상을 주고 근데 있느냐. 이자로 주는 거잖아요. 이자만으로 주는 거죠. 이자만으로. 얼마나 벌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3,300만 크로네라는데 이걸 환산을 해봤더니 예. 만약에 2000년대 이후다 하면 한 7조 원 정도를 기부를 한 거예요. 7조 원? 이렇게 들으면은 이자만으로 되긴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노벨상이라는 거는 명예랑 그 이후에 강연을 다니는 거리가 더 크지 상금은 한 13억 정도를 나눠 갔잖아요. 그 분야 여러 명이 받으면 그렇죠. 생각보다 적은데 할 수 있는데 당시에도 이자로만 줬던 게 5분야를 만약에 나눠준다 해도 그 중에 한 명이 받는 게 프랑스의 모든 상금을 10년치를 합친 것 정도의 금액이었죠. 엄청나네. 그 물가 반영률을 상금도 못 따라가 버린 거라서 진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는 상이어서 지금은 13억 뭐 해봐야 뭐 꽤 주네 요 정도지만 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거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뭐 따로 아니, 뭐 그렇겠지. 돈 안 따도 될 정도의.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또 어릴 때 얘기네. 1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1억만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1억이면 이자가 한 달에 뭐 저도 그 계산해봤던 기억나요. 그죠? 그때 120만 원. 일부 오리 그래서 1억이 있으면 한 달 이자가 150만 원.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네, 그 정도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150만 원 엄청 큰 거였거든요. 네. 똑같은 계산했었구나. 보통 80년대 뭐 이럴 때니까 그죠. 그러니 그보다 한참 더 전 1930년대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었겠네, 그죠. 노벨상 190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야, 우리나라 빨리 노벨상 누가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이 다이너마이트 사업으로 버셨고. 장원지 교수님은 이그 노벨상 같은 거 노리실 것 같은데 그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아, 그건 아예 빵원이에요? 네. 아, 영예만. 명예인지는 모르겠고 약간 아니 거긴 돈 주긴 한 짐바브웨 달러인가로 뭐 아 그래요? 얼마 되더라? 100만 달러인가? 요즘에는 또 노벨상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인식이 브렉스루에서도 맞아요. 네. 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뭐예요? 그것도 이제 비슷하게 아마 러시아 부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호도 돈이 너무 남아 돌아서 여러 과학 분야에 내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 노벨과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놀라운 업적을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상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 노벨상은 수상할 수 있는 사람이 분야마다 인원수가 제한이 있는데 브렉스루는 규정이 딱 네.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천문학과 교수님들도 예전에 한번 중력파 검출 이런 거 할 때 수천 명의 논문 저자로 올라갔던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끼어 있다 보니까 상금을 3,000분의 1로 해가지고 아주 소량 받았다 뭐 이런 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우주 얘기하니까 그 블랙홀. 아, 이거 블랙홀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아, 있는데. 네. 빛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잖아요. 빛 들어갈 때 속도도 30만 킬로예요? 네, 그게 빛의 자체가 속도가 달라진다기보다 빛이 달려나가는 공간이 왜곡이 되는 거죠. 왜곡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30만 킬로미터예요? 누가 보더라도 빛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 블랙홀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블랙홀 안에 한 요만한 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계속.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정포로님 말씀은 블랙홀 안에 붙잡힌 블랙홀이 속도가 0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빛이 네. 그런 뜻인가요? 속도가 엄청 늦어지거나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기보다 블랙홀의 개념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온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붙잡혔다고 해서 블랙홀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너무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똑같이 빛은 빠르게 날아가고 있음에도 너무 이제 그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탈출 속도 자체가 너무 큰 세계이다 보니까 난 지금 계속 빠르게 원래대로 돌고 있는데 난 여기 갇혀버렸네? 라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왜곡이. 어... 아무도 정확히 아는 분이 네, 없을 그거는 수 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빛이 이제 거기로 빨려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블랙홀 넘어, 그러니까 그쪽에 또 천체 물리학 쪽은 또 제가 잘 깊이 있게 알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뭐 연구할 수가 있나? 보여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약간 블랙홀을 우리가 인격화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블랙홀의 안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블랙홀이 되게 가소롭게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블랙홀을 이렇게 쪽쪽 빠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우리는 감히 상상도 없을 만한 그런 크기와 질량과 시공간의 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안에 들어가면 빛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인간이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신비로운 것 같아요. 블랙홀 옆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만한 굵기로 이렇게 빛이 쫙 가요. 누가 쏴서 간다 치고. 그러면 이제 블랙홀 근처에 있는 애들은 쭉 빨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얘는 좀 찢어져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직진해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블랙홀이 있으면 이 물컵 가장자리를 광속으로도 탈출할 수 없는 경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빛을 이렇게 길게 쐈을 때 이 사건의 지평선 바깥을 지나가는 애들은 경로가 뭐 극단적으로 휘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예 안쪽에 잡히진 않겠죠. 예. 근데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만약에 잡혔다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쭉 빨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걔네들도 왜 이렇게 다른 물질들은 전에 우리 북콘에서 말씀해 주실 때 두부 같은 애들이 이렇게 쫙 스파게티 면처럼 늘어지잖아요. 네네. 빛도 이렇게 늘어지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빛은? 네, 빛은 뭐 크기도 없고 그냥 에너지인 거니까 깊은 중력장에 빠지면서 빛이 어두워지고 뭐 적색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파장 너머로 변하는 뭐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빛이 무슨 두부처럼 늘어진다는 거는 좀 표현하기 네네.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에서 얽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것 때문에 반대쪽에서 관측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테스트하기엔 너무 네. 멀고 어렵겠지만 거리가 충분히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은 그 안에 뭔가 정보가 외부로 나오게 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멋진. 그러게요. 진짜 마법 같은 이야기인데 뭐 물리가 재밌겠는데요? 적당한 연결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블랙홀 하면 또 이제 항상 거론되는 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정보가 어디로 소멸되는 것이냐, 소멸되기는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일종의 패러독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약간 사고 실험 같은 거겠죠. 요즘엔 정보도 엔트로피로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네네. 그럼 엔트로피가 소멸된 것도 될 테니까 전에는 블랙홀로 들어간 정보가 결국은 소멸된다고 하다가 요즘은 긴 스케일에서 보면은 소멸되진 않는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블랙홀 말 나온 김에 요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블랙홀을 그러면 사람들이 갈 수도 없는데 왜 천문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연구할까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한 가지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사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너무 미미해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렵죠. 근데 블랙홀은 원체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미미한 효과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훨씬 더 쉽게 가시화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을 그런 미미한 물리적 현상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테스트 무대, 실험 무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저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블랙홀 안에 들어가 보실 거예요? 못 나오잖아요. 못 못 나오긴 나오잖아요. 뭐 블랙홀에 갔다 온 사람은 경험담 못 들려줄 겁니다. 나오진 못할 건데 죽지는 않아. 본인이 진실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럼 들어가실 거예요? 저는 글쎄요, 과학의 제일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지식을 공유하는 과학을 보다처럼 혼자서는 안 간다. 네,
혼자서 가는 건 글쎄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 끌고 가면 간다. 아, 네, 같이 가시죠. 아 저요? 네, 맨날 블랙홀 얘기하시니까. 아니야. 그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정프로님 넣으면 여기서 알 수 있게끔. 자, 하여튼 오늘 뭐 각 학회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학회 같은 게 그래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이런 학회가 있음으로 해서 학자들 사이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아니면 뭐 최신의 어떤 흐름 같은 걸 파악한다든지 잘못된 걸 좀 걸러낸다든지 자신의 어떤 오류 같은 것도 잡아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하겠죠. 저는 그 학회 가면 약간 우리 뇌가 이렇게 잘 작동해서 지능이 발현되는 거는 뇌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대화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학회에 가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이 머리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들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다 보면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느껴지고 그렇게 정규적으로 모여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발견들을 공유하는 게 과학 발전에 정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베이 회의가 너무 유명하긴 하지만 네. 아바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학회 한번 갔다 오면 스마트폰 사진첩에 남의 슬라이드가 쫙 가득 차지 않아요? 찍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찍을 수 있게 하는데. 진짜 찍을 수 있게 해줘요? 네. 저희는 네, 우리도 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저희는 못하게 표지판 해놔요. 찍지 말라고. 아, 그래요? 발표 안 된 내용들도 맞아. 학회에 공유하려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보안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저희는 아예 올라오거든요. 온라인에도. 네네. 옛날에 그 구글 글라스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까지 해서 할 정도면 멋지게 해야죠. 근데 학회의 의미가 좀 그래 전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맞아요. 약간 우리가 논문을 검색하기 어렵고 진짜 가서 봐야 되는 경우에는 공부의 의미가 컸으면 지금은 사실 인터넷으로 다 논문이나 볼 수 있으니까 네트워킹해서 뭐 같이 일해보자. 맞아요. 요즘에 어떻게 뭐 하냐 이런 걸 하는 게 학회인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사교적인 의미가 또 커진 게 아닌가 요즘에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걸 굉장히 꺼리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의 변화인 것 같아요. 학회들이 예전에는 논문 발표가 꽤 많이 남은 거라도 사람들하고 아이디어 교환하기 위해서 미발표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주고 얘기하는 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는 네. 누군가 찍어서 가서 똑같이 베낀 다음에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네, 너무 네. 쉬워져가지고 슬퍼요 그게. 예. 자, 오늘 저희 과학을 보다 과학자들 이야기 또 학회 이야기 오랜만에 저희가 한번 좀 나눠봤고요. 재밌는 학회들 많이 다녀오셔서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